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3일 발사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가 이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누리의 발사를 담당하는 미국 스페이스X사가 추가 작업의 필요성으로 발사 연기를 통보해 우리 시각 5일 오전 8시 8분으로 발사 시각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 환자 수도 확진자 추이와 시차를 두고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나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실제로 감염됐지만 확진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최소 30% 이상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나왔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실제 감염자 중에서 3분의 2 또는 절반 정도만이 확진자로 드러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개량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직 개량 백신을 사용하는 나라가 없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며 기존 백신 접종을 통해 중증화와 치명률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암물질 성분이 있는 사은품으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가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대고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번 사태에 대한 본질을 적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불신과 오해를 증폭시켰다며 깊은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의 증가세가 잠깐 주춤한 모양을 보이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8일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나 200명에 바짝 근접하며 5월 28일 이후 61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21일 세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만에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지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8일 사망자는 25명 나와 치명률은 0.13%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에 실제로 감염됐지만 확진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최소 30% 이상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나왔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8일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여러 자료를 봤을 때 전체 감염자 중에서 높게 본다면 3분의 2, 낮게 본다면 절반 정도가 확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훈 교수는 숨은 감염자 관련 정확한 자료는 전국 항체 양성률 결과를 보면 더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면서 검사에 따른 이익이나 지원이 없다면 숨은 감염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 속도가 줄면서 기존 예측치보다 유행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8일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전문가 초청 브리핑에서 이번 주 유행 증가 속도가 많이 감소해 1, 2주 안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 3주 전에 예측한 최대 30만 명에 달하는 유행 규모보다 확진자 숫자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같이 판단한 이유로는 4차 접종 참여율이 전문가 예상보다 매우 높아 어느 정도 감염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맞게 개량된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상용화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8일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아직 개량 백신을 사용하는 나라가 없고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사용하는 백신도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치명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어서 이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11월부터 12월 정도에 개량 백신 개발이 완료되고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 역시 기다려봐야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10대 확진자 비중이 높고 학생들이 학원에 몰리면서 감염의 위험이 있다며 학원의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적 권고인데다 학원은 물론 학생들도 원격 수업에 부정적이라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원격 수업 전환은 학생들부터 부정적입니다. 수시 시즌에 돌입했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다가오고 있어 불안감이 큰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원격 수업을 해봤는데 뭔가 이런 강제성이 떨어져서 이런 9월 모의고사 앞둔 중요한 시기에 좀 집중도가 떨어져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약간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하는 건데 원격 수업하면 혼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막 방학 특강을 시작한 학원들도 논의도 없이 갑자기 나온 원격 수업 권고에 불만입니다. 방학 동안에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프라인 수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원격 수업으로 다시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원격 수업은 선호도가 낮아 학생들이 학원을 떠나기 쉽고 한 번 발길을 돌린 뒤엔 다시 끌어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적 타격 위험을 무릅쓰고 원격 수업으로 바꾸는 학원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경기장 등에 내려진 마스크 착용 권고도 효과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 걸 허용하면서 새삼 마스크 착용만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결국 이번 자율방역 대책은 공개적 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말뿐인 당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유행 확산에도 정부는 자율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국민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외에 유행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건데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스스로 기본 수칙을 지키는 자율방역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참여와 협조만 당부할 뿐 전 정부와 차별화 차원에서 언급해온 과학에 근거한 방역 대책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BA.5나 BA.2.75 같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과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닌 만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역 정책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거리두기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다음에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강제적인 거리두기 형태는 현재 동원하기가 매우 어렵다. 네. 국민들한테 읍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미크론 유행 때부터 중심이 되어온 피해 최소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고위험군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노력 외에 법적 지원 부분을 더는 축소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 정부에서 확진자 생활 지원비를 대폭 줄이면서 숨은 감염자를 키우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진단검사를 받으러 갈 동기가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밀접 접촉을 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진단검사 받지 않습니다. 빠른 진단과 처방, 치료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되 치명률 상승이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생긴다면 거리두기 등 전 정부에서 도입했던 규제 검토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정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닷새간의 격리를 끝낸 후 업무 복귀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부스터샷을 꼭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닷새간의 격리를 끝낸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백악관 로즈가든에 들어서자 백악관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몸 상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My symptoms were mild, my recovery was quick, and I'm feeling great. 그러면서 2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한때 위독했던 것과 자신의 경우를 비교하며 그 차이는 백신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BA.5등 변종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사망자가 1년 반 전과 비교해 90% 줄었다며 백신과 자가 테스트, 치료약 등을 통해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ve got through COVID with no fear. I got through with no fear. A very mild discomfort because of these essentials, life-saving tools.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서 벗어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Get vaccinated if you haven't gotten already. And now get boosted. Order your free test. And if you get sick and test positive, seek treatment. 바이든 대통령은 2번의 부스터샷 등 모두 4차례 백신을 접종했고 확진 후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복용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중국 우한 지역 시장에서 거래되던 야생동물에서 유래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2건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6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다국적 연구진이 참여한 연구진 2팀이 이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연구 보고서를 각각 게재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들은 서로 다른 연구 방법론을 사용했는데도 코로나19가 우한의 환한 수산물 시장에서 처음 인간에게 전파했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애리조나대 마이클 월로비 교수팀은 코로나19 최초 감염자들의 사례를 공간적으로 분석했고 조나단 패커 UC 샌디에고 교수팀은 분자생물학적 분석으로 코로나19의 기원을 찾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 78개국에서 18,000건 넘게 발생하는 등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브라소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7일 제네바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발병 사례 70% 이상은 유럽 지역에서 보고됐고 25%는 미주 지역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브라소스 사무총장은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는 5명으로 모두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고됐으며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전체 발병자의 10%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5월 이후 발견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 98%는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 역시 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정부는 거리 두기를 시행하지 않고 자율적인 일상 방역을 통해 재유행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블링 현상은 둔화했지만 재유행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지금 본격적인 휴가철인 만큼 8월 중순 이후에 확진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휴가철의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일정 부분 휴가철의 영향이 재유행 상황에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휴가철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재유행은 적어도 8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예측치들이 나오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한 8월 중순에서 말경에 정점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변수가 있는데 앞으로 8월 말에서 9월경에는 서서히 우리나라에서도 BA 2.75, 즉 켄타우로스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변이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켄타우로스의 영향이 나타날 경우에 지금의 유행이 같이 중첩이 되면서 9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진자 증가 이후 시차를 두고 항상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데요.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럼 현재 의료 역량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현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동안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오다 재유행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병상 가동률이 최근에는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 23%를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중등증 병상 가동률도 30%를 넘었으면서 서서히 병상 가동률이 이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일 추가 병상 확보 없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신규 확진자 규모를 봤을 때에는 조만간 병상 가동률이 위험 수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최근에 중환자 집중 관리를 위한 병상 1,400여 개를 확보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거든요. 예.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약 4천여 개의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무리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가 면역 회피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면역력을 완벽하게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신규 확진자 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에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추가 병상 확보, 특히나 과거 오미크론 대유행 때 상황에 맞게 추가 병상 확보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의 BA.5가 주도를 하고 있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도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의료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괜찮지만 대비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첫 감염자보다 재감염자가 사망 위험이 더 크다는 워싱턴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첫 감염과 재감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65세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재감염이 됐을 때 위험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입원율이 3배 그리고 치명률이 2배 정도 증가를 하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럼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전 감염 시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재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구진의 가설이고요. 네.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A4나 5가 병원성이 증가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후의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의 연구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4나 5가 과거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 대비 병원성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반면에 일본의 연구진은 물론 기본적인 연구, 그러니까 세포배양 실험에서의 연구긴 합니다만 감염 실험을 했을 때 폐세포에서 바이러스의 즉 역가가 증가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병원성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지금 3번 감염된 사람도 100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감염 이후에도 면역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변이가 이제 BA5고 더불어서 BA4도 같이 유행을 일정 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유행을 하고 있는 2.75 같은 경우, 그러니까 켄타우로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러한 새로운 변이주들이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 회피 능력이 있다라고 거의 정설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를 백신주로 하는 현재의 백신이나 심지어 오미크론 또는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자연 면역을 형성하신 분들도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변이주들이 이러한 면역 회피 능력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네. 다시 감염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상당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중요한 부분은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거의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력이라든가 아니면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이 위중증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다 더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이의 영향으로 이제는 완치자도 재감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상방역 생활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면 원격 수업 전환, 그리고 단체 활동 자제, 공직사회 휴가 복귀 시 선제적 검사 등이 있는데요. 결국 국민 스스로 지키는 자율방역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
거리 두기 없이 재유행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대전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향후에도 지구상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계속 공존해 나가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 델타 또는 델타 이전 때처럼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통제 방안은 합당치 않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미크론 때부터는 병원성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이든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지만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현재 BA5와 같은 새로운 변이는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이고, 우리가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에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백신 또는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력이 형성되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변이에 의한 재유행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도 다시 면역력을 획득하면서 새롭게 집단 면역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을 때 다양한 변이에 대한 범용성 면역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병상 부족 등 의료 역량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일정 기간, 일정 수준으로 재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현재 유행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지금 문제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좀 줄면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실제 확진자가 발표된 수치의 2배를 넘을 거라고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도 생각이 같으신지, 또 숨은 확진자가 검사를 받으러 올 유인책이 있을까요? 저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확진자, 그래서 발표된 수치보다도 적어도 2배 이상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과거 오미크론 대유행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 우리 전 국민 중에 한 30% 정도가 감염됐을 걸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이렇게 수치를 보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2배 이상 더 감염자가 많았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과거 오미크론 대유행 때랑 유사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숨은 확진자,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 환자를 어떻게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방안인데, 이 부분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격리 의무 조치를 권고로 전환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과거에 시행했던 유급 휴가 제도 등 일부의 인센티브를 재도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10만 명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재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의무 조치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오미크론 대유행 때 시행을 했던 어떤 유급 휴가 제도와 같은 일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는 감염 의심 환자들을 실제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거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한다던가 아니면 정책을 펼칠 때 정확한 확진자 규모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지만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급적 비교적 정확한 수치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유급 휴가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자, 이런 자율 방역 기조에서 기댈 것은 백신뿐일 텐데요.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 달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량 백신의 변이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개량 백신이 도입되면 다시 전 국민이 접종을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시죠. 이 개량 백신 하면 현재로서 가장 먼저 상용화될 백신이 모더나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모더나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차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 즉 4차 접종을 했을 때 한 그룹은 기존 백신,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새롭게 개량된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중앙체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체가는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4나 5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기존 백신으로 4차 접종을 했을 때에는
중앙체가가 3.5배 증가하더라. 그리고 새로운 개량된 백신으로 접종했을 때에는 6.3배 증가하더라라는 데이터를 모더나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새롭게 개량된 백신은 한 기존 백신 대비 한 2배에 채 못 미치는 한 1.7배 정도 수준의 효과를 더 높여주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대만큼은 크게 큰 효과를 올리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개량 백신에 사용된 백신이 그러니까 이가 형태인데 기존의 백신 형태 항원 플러스 여기에 BA.1 즉 오미크론의 항원을 더해서 만든 개량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주는 BA.4나 5 즉 BA.1 즉 오미크론에 대해서 면역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개량된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그렇게 탁월하지는 못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개량된 백신이 국내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 국민이 접종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일정 그룹들에서 상당히 면역력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더불어서 일정 부분 필요하게 되면 고연령층이라든가 기저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량된 백신으로 보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방안 이런 것들이 융통성 있게 잘 조화롭게 정책이 접근이 돼야 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 국민 접종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 3일 발사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일정이 이틀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사를 담당하는 미국 스페이스 X사가 추가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대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한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 도착한 다누리는 시스템 점검과 연료 충전 등 모든 발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다누리는 미 우주군 기지 내 조립 시험 등에서 발사대 이동을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다누리는 다음 달 3일 오전 8시 24분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발사 용역업체인 스페이스X는 다누리 발사를 앞두고 펠컨 9 발사체에 대한 비행 전 검사 계획에 따른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사 일정을 연기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펠컨 9 발사체는 다누리만 단독으로 실어 발사할 예정이었으며 발사체 1단은 이번이 6번째 재사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스페이스X가 계속 같은 발사체와 발사 과정, 준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재사용 과정에서 추가 점검 요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펠컨 9 1단을 6번째 사용하는 재사용 발사체이기 때문에 이 재사용 발사체를 다시 세척하고 그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현재 스페이스X는 다음 달 5일 오전 8시 8분경으로 발사 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누리는 발사 후 약 4개월 반 동안 비행해 12월 달 궤도에 안착하고 내년부터 1년간 달 상공 100km를 돌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27일 오전 필리핀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는데 여진 공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3층짜리 상가주택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가게 주인은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인근의 한 신축 건물은 3층 유리창이 깨지고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아브라 지역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전 8시 40분쯤. 진동에 놀란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수영장물이 밖으로 흘러넘칠 정도로 흔들림이 컸습니다. Nag-earthquake. Grabe ang lakas. Ako din, nakala ko, nag-earthquake pa rin. 아직 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거나 금이 갔고
산사태나 낙석도 잇따라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진앙지에서 300km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출근 시간대 마닐라의 지하철 운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itignan mo yung bahay, mukhang matibay. Hindi mo malalaman hanggang na-inspeksyon na mabuti yun. So we cannot allow people to return to their homes yet.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필리핀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지역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강력한 여진 가능성이 있다며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스타벅스가 자사의 캐리백 폼알데하이드 검출 논란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벤트를 강행하는 모습으로 보인 점에 대해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대고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폼알데하이드가 가방류에는 다른 의류나 침구류와 달리 안전요건 적용사항이 아님을 인지한 뒤 시험 결과 수치 의미를 파악하고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객이 단 한순간이라도 스타벅스와 관련된 불편과 불안감을 느꼈다면 어떤 경우라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이 파서 식수를 넣는 지하수 관정 20%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관정 2%에서는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개인 지하수 관정 7,036개를 조사한 결과 22.2%인 1,561개에서 라돈이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정수장에 적용되는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고 2.1%인 148개에선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라돈과 우라늄 기준치를 넘은 물을 마셨다고 당장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13개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구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13개 은행이고 뱅킹 앱으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신한과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4곳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 외 다른 금융사를 대상으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해 말 가정용 월패드를 해킹해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 조사 결과 대다수 아파트 단지의 공용 PC 보안이 미흡해 해킹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아파트 단지 20개를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 단지의 관리 PC가 초기 비밀번호나 알기 쉬운 비밀번호를 쓰고 있어서 월패드 해킹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않은 곳은 18곳이었고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과학 황무지였던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온 대표기관이죠. 키스트의 윤석진 원장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자, 1월에 뵙고 또 한 번 나와주셨는데요. 키스트의 대표로서 그리고 과학자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말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트 원장 윤석진입니다. 저는 1988년에 키스트에 입원하여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3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부원장을 거쳐서 2020년 7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키스트의 구성원들과 우리 연구소의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30년도 넘게 키스트에 몸담아 오셨고 또 2020년 7월에 취임하셔서 2년 정도 지금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간단한 성과와 또 소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성과와 소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그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21년에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사상 유례 없이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뭐 이건 UN 무역개발회의의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이 되는 데는 과학기술의 힘이 컸다는 것을 누구나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개도국 때의 우리 연구 개발은 97%가 성공률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건 기술개발도상 국가 때는 아마 그 적합한 연구 형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작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선진국다운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의 키스트를 어떻게 하면 선진국다운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해 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는 연구의 틀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간 고민했던 두 가지는 아마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과 키스트의 미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창의적 연구 환경. 아마 그 과거에 경직된 조직에서는 창의적 연구 환경이 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추진한 것은 문화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장부터 우리 구성원 모두가 스스럼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없는 조직을 만드는 게 가장 제가 역점을 두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 취임 이후부터 3개월에 한 번씩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키스트가 그간에 연구를 잘 하고 있었지만 진짜 선진국다운 연구, 답이 없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사업에 대한 혁신을 해야 되는데요. 키스트의 연구 사업 중 20%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업, 일명 그랜드 챌린지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전제로 한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그 원인 규명과 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우리 이제 건강 100세 아닙니까? 그래서 노화 제어라든지, 세 번째로는 그 시각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인공 시각 기술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뭐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폐 스펙트럼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린아이들은 4%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네요. 근데 원인이라든지 그런 치료제 개발은 거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과감히 저희가 이 사업을 뛰어들었습니다. 아마 이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불모지였던 뇌 연구를 키스트가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치매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치매 치료제 같은 소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자폐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도전 정신으로 시작을 했고요. 뭐 건강 100세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화 제어를 하는 그런 연구도 역시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키스트니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아마 저 시각 장애인한테 지금에는 별다른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공 안구를 개발함으로써 시각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랜드 챌린지 사업인데요. 금년에도 한 3가지의 또 연구 테마를 선정해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까 문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발도상 국가 때는 어떤 논문이나 특허의 수를 세는 정량 평가, 또 연구자 동료들 간에 경쟁을 하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창의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량 평가나 줄세우식 평가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다고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마련한 평가 제도는 동료들 간의 융합 연구,
협동 연구할 수 있는 그 정성 평가를 도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수월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연구자 구성원들도 동의하면서 잘 지금 따라오고 있고 좋은 연구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자, 키스트의 이제 미래 역할을 또 네. 고민을 또 했습니다. 예. 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2000년도에 뇌 연구를 대한민국에 처음 시도했듯이 네. 우리나라가 참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기후 환경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삼면이 우리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아닙니까? 근데 기후 변화의 가장 심한 지역이고 또 물도 부족한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그 대책이 아직 소홀한 면이 있어서 작년에 기후환경연구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구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인공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이라든지 물 자원 확보 기술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한반도의 기후 주권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또 이번에 키스트가 미래재단을 설립한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뭐 미래재단 만드는 데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네. 아시다시피 연구자의 정년이 제게 61세나 65세입니다. 네. 근데 다른 선진국,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이제 격상이 되었지만 다른 선진국은 연구자 스스로 자기 정년을 설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딱 나이만 되면 연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거 너무 안타깝네요. 지양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미래재단을 제가 더 중점을 뒀던 겁니다. 세 가지의 목적을 두고 한 건데 세계적 연구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석학을 육성하고 또 영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량이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그 과학기술 공적 개발 원조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 때 다른 선진국에서 원조를 받았듯이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그런 경험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트남의 키스트의 성공 사례를 전수한 사례가 있죠. V키스트, 네. 베트남 키스트를 성공적으로 지금 정착을 하고 있고요. 다른 개발도상 국가인 몽골, 에티오피아도 키스트의 성공 모델을 정착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미래재단의 사업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중점적일 수 있는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네. 사실 다문화라든지 탈북자 가정 등의 이런 소외받는 계층의 그 과학기술 꿈나무 또는 그 과학기술 나눔을 통해서 좀 그런 소외받는 계층을 좀 아우르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미래재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미래재단 이사장님은 자폐 사랑협회 협회장을 연임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후환경연구소 그리고 미래재단까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코로나19를 계기로 지금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이제 격상이 된 것만큼 아마 일부 기술들은 이미 선진국의 기술과 동등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죠. 또는 배터리 기술은 이미 선진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뭐 탄소 중립 대책 기술이든지 양자 컴퓨팅 기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요소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양자 컴퓨팅 기술을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의 경쟁이 한 복판에 서 있는 게 양자 컴퓨팅 기술입니다. 2019년도에 아마 구글에서 개발한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1만 정 걸릴 연산을 200초죠. 200초 만에 해결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표준과학연구원, 에트리, 키스트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키스트는 상온 동작용 그 양자 컴퓨터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선진국과 이 격차는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하기원 그 개방형 양자기술연구소를 추진을 해서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네. 말씀하실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 드릴 텐데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 키스트 기관의 대표로서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도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그 과학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술 패권 시대의 과학기술은 그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신정부에서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 전 부처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혁신을 과감히 철폐해서 이 창의적 연구와 창업 생태계를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연구자의 자긍심을 좀 심어주는 정책을 좀 마음껏 좀 펼쳐 주십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 국민 여러분께는 과학자들에게 그 관심과 끊임없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그런 관심과 격려로 자양분이 돼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키스트는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그 신뢰와 희망을 주는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과학기술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든든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도 과학기술계 최전선에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키스트 윤석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다목적 생분해 하이드로젤 기술을 주식회사 넥스제 바이오텍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키스트가 개발한 온도 감응성 폴리포스파젠 하이드로젤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항암제나 단백질, 유전자 등의 전달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체내에 유지되다가 생분해돼 없어지는 기능을 가집니다. 키스트는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자체 개발한 하이드로젤 기술을 국내에 상용화하고 우리나라를 바이오 분야에서 기능성 하이드로젤 소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주식회사 넥스제 바이오텍과 협력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해 암 성장을 억제하는 새로운 단백질 복합체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김은희 강세병 교수팀은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트레이 단백질의 생체 내 효능을 크게 높인 단백질 나노 복합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트레이 단백질의 작용을 방해하는 EGF 수용체 신경 경로를 차단하도록 단백질 복합체를 설계했으며 이 복합체를 암세포를 이식한 쥐에게 주사한 결과 비교 집단과 달리 암 조직 성장이 크게 억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1000개에서 수천만 개에 이르는 대규모 사물인터넷 동시통신을 위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김성민 교수팀은 밀리미터파 후방 산란을 이용해 수천만 개의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실내에 배치된 복잡한 통신 환경에서 모든 신호가 동시에 원래의 신호로 복구되도록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초저전력으로 작동해 코인 전지 하나로 40년 이상 구동이 가능하며 1,100개의 기기가 송신하는 정보를 동시에 수신하는 데 성공해 대규모 사물 인터넷 구동 또한 검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화면에 나오는 피사체의 원근에 따른 깊이나 거리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지스트 전혜곤 교수팀은 자동 초점 기능을 통해 얻은 영상을 인공지능 네트워크로 정렬하고 이를 통해 깊이 정보까지 추정하는 엔드-투-엔드 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면 영상 속에서 보다 정확한 깊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3D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의 영상 품질 개선과 인지 탐지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플라스틱 면허증 대신 모바일 운전 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지갑이 조금 더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네, 생활 속 편리함은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렌트카, 공유 킥보드 대여 등의 자격 및 신분 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